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강의하게 될 오인영입니다. 저만 추운 건 아니고 다들 추우셨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젊으신 선생님들 놓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책도 한 권 다 외웠는데 한 20대는 문장 외우기 정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60 다 돼 보니까 단어 외우기 정도로 퇴화됐습니다. 퇴화, 기억이.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 개의 단어로 압축하자면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미와 관련된 말씀이고,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은 저 세 단어 정도는 한눈에 외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조금 주변에서 들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역사와 관련해서 이름과 의미와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뛰어난 논지 정리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의는 한 50분 정도 하고요. 중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한 50분 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배분이 독일로 교환교수를 가셨는데요. 그 교환교수 가신 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이야기해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나 잠깐 소개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소위 인력 수출 이런 말로 해서 독일에 광부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분들을 이렇게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분 중에 이제 광부로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독일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자파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반을 잡으셔서 이제 독일에 정착하신 분을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독일에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비싸고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좋으니까 비쌀 수 있지. 좋으니까 비싸겠죠. 그 이제 생활의 기반을 잡고 좋은 차를 쭉 타시다가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셔서 연세가 좀 드셔서 갑자기 고국에 대한 향수랄까 애국심이랄까 이런 게 이제 작동하셔서 한국 모닝이라고 하는 작은 차를 이제 말년에 사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피칸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몇 년 잘 탔는데 이 차 타고 하루는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아우토반에 딱 나갔는데 도중에 차 가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이제 주머니 뒤지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날은 또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오셨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포르쉐라고 아주 속도 빠르고 비싼 차가 한 대 딱 쓰더니 그야말로 잘생긴 이탈리아 청년처럼 생긴
젊은 친구가 탁 내려가지고 자기가 견인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정비소까지 견인을 해드리겠다고 친절을 베푼들 합니다. 이 양반 입장에서는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꼭 그러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대요. 이게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앞에 전조등을 껐다 켰다 하고 이제 경적을 울려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겠노라고 이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쉐가 피칸토를 견인해서 이제 아우토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포르쉐 옆으로 페라리라고 하는 또 이탈리아의 아주 스포츠카이며 비싼 차가 있습니다. 이 페라리가 싹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위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포르쉐 운전자가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페라리가 자기를 추월하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지면 인생에 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페라리 같은 놈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속 한 300km 정도로 이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가 포르쉐 운전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 뒤에 피칸토를 매달고 있네 하고 이제 그때 자기가 룸에 달려있는 뒤에 보이는 룸미러를 쳐다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하이빔이 껐다 켰다 뭐 지속적으로 이게 하이빔이 터지는 거죠. 그래 뭐 차를 이제 세워보니까 이 피칸토 운전했던 할아버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 양반이 살면서 언제 시속 300km로 달려보셨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바지 갈아입어야 할 상황이 되신 거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준 선배의 얘기는 그 다음날 그 지역의 독일 신문에 신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대문짝만하게 났느냐.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 듣도 보도 못한 저 극동에서 온 피칸토라고 하는 소형차가 어제 아우토반에서 앞서가는 포르쉐와 페라리 보고 길 비키라고 하이빔 켜고 경적을 울려대며 아우토반을 질주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충 보면 앞차 비키라고 할 때 뭐 경적 울리고 전조등하고 이 길 비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기사를 작성한 지역신문의 기자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비친 현상을 놓고 고속도로에서 차 두 대가 가고 뒤에서 가는 작은 차가 하이빔과 경적을 껐다 켰다 하고 그러니까 길을 비키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의례 그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로만 추려내면 아우토반에서 앞서가는 포르쉐와 페라리 보고 이 뒤따라가는 피칸토가 경적을 울리고 하이빔을 껐다 켰다 했다라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그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의 전모와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먼저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눈에 사실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우신 거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오늘도 동해바다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라고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그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하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에 관련된 진실을 말하자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살면서 눈앞에 굉장히 많은 사실처럼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꼭 진실과 부합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곧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실이 곧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절을 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긴 세월 동안 대부분 사실과 진실이 좀 어긋나는 그런 세월을 인류가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눈앞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우리 눈에 사실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실적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혹은 현상 속에 진짜 진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소재로 제가 삼은 게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눈앞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생각,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현상을 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거나 혹은 내가 살면서 체험했던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지렛대로 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거나 내 생각을 프리즘으로 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비추어 보는 셈이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답변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뭐 묻거나 말거나 에베레스트이죠. 이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머리가 좀 아둔해서 저게 잘 못 외워졌어요. 잘 안 외워졌어요. 에베레스트하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헷갈렸었고요. 카라멜하고 카메라 헷갈렸었고요. 이런 거 헷갈렸었는데 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이거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저게 8,848m 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오늘날은 저걸 다시 정확히 측정하니까 8,850m라고 2m가 더 높아졌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게 되는데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은 네팔에 있잖아요. 네팔에. 그렇죠? 근데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저 말이 딱 보기에도 네팔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느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이 있기는 네팔에 있는데 저 산 이름이 왜 영어식 에베레스트가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또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지명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조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 에베레스트가 누구냐? 이 조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이 아시는 것처럼 뭐 세계의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이 지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 거의 전 지구 영토의 한 5분의 1, 지구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로 식민지나 준식민지 상태로 만든 제국으로서의 영국의 시기, 영제국의 시기이잖아요. 세계적인 경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형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영국 애들은 전 세계에 해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전 세계의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측량, 지리적 측량제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거나 그런 세계 각국의 그런 부대를 운영합니다. 이게 조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영국의 측량국의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초대국장이었습니다. 초대국장.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조사되어 있었던, 그 이전에는 뭐 K15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부호처럼 불렸던 산 이름을 이게 해발 고도를 재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게 판명되었고,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지 에베레스트가 인도에 있는 측량구 국장으로 있을 때 확인된 사실이어서 두 번째 측량 국장으로 온 사람이 K15라고 하는 부호로 되어 있는 산에다가 이 자기 딴에는 저 일대 국장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 이름이 생겨나기 전에 원래 그러면 그 산은 이름이 없었는가? 뭐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대체로 네팔 사람들이 원래 불렀던 이름은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초모랑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초모랑마라고 하는 저 말은 조금 의역해서 설명하자면 뭐 신성한 대지의 어머니 정도 되는 신성한 대지 혹은 모신 이제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모랑마라고 불리웠던 네팔 사람들의 고유한 이름, 고유한 자기들이 불렀던 이름이 영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에 의해서 저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퍼져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학습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제 조금 돌이켜 다시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그렇죠? 그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보면 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을 꿈꾸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일종의 표상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뭐 요즘 일본 애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일본의 아베 정권 같으면 이제 조만간 걔네들 교과서에는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로 기재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자연인이나 개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것은 조선 침략을 획책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이자 그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의지의 발로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 근대화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나아가는데 아주 눈에 띄는 디딤돌을 여러 개 놓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축약해서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조금 더 내려와 보죠.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1905년에 을사늑약에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근 40년 동안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의 절반은 이민족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뭐 말 나온 김에 하자면 20세기 후반부의 한반도의 삶은 분단된 상황에 산 것이고요. 참 그렇게 보면 비극적이죠. 20세기 역사의 전반부는 이민족의 노예로 살았고 후반부 50년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왔고요. 근데 일본 애들이 가정입니다만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1945년까지 조선을 강제로 합방하고 점령한 상태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근대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에다가 자,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붙여서 저건 백두산이 아니고 그 산 이름을
이또야마라고, 일본 애들은 이제 산이 야마니까, 이또야마라고 붙였다면, 40년 동안 이렇게 붙였다면, 그 시절을 살아온 당대의 조선 민중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유지되었다면, 혹시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뭐, 이북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이또야마라는 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라든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라고 하는 바다, 동해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일본 애들은 그게 동해바다라고 보지 않고, 걔네들 그 일본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스트시이고 걔네들은 씨 오브 재팬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지도의 95% 정도는 그 표기를 일본해라고 하고 있어요. 동해라고 안 하고. 한 5% 정도는 간신히 병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해라고 부르고 가로 열고 동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경계가 되는 바다를 놓고 어느 한 국가가 사용하는 이름을 일방적으로 세계의 지도 만드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1945년까지 일본 애들이 강제 합방한 상태에서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을 씨 오브 재팬이라고 40년 동안 사용해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서양 애들이 그걸 그냥 쓴 거예요. 씨 오브 재팬이라고. 그러니까 그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부터 쭉 그 이름을 붙여왔어. 지도 편집자들이 봐도 1910년대에도 그렇게 썼고 20년대에도 그렇게 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네팔 역사를 모르듯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역사를 촘촘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때는 식민지 시대여서 이렇게 일본 애들이 썼는데 한국 애들이 원래 썼던 이름으로 써줘야지 이렇게 고치는 노력이 해방 이후 60년 넘게 되었는데도 지도만 예를 들면 이제 5% 간신히 병기하는 상태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보면 만약에 일본 애들이 백두산에 이또야마라는 산 이름을 붙였다면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또야마라고 표기하는 지리학 관련 서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누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인 이또야마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 나갔는데도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실 수 있잖아요. 외국 나갔는데 물어봐요. 외국인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잖아요. 대체로 아직도 입성이 좀 좋으면 일본인이야 이렇게 묻고요. 머리 안 감고 나가면 중국인이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 경우로는 제가 외국 나가서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경우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공원에 가서 담배 피고 있는데, 단속하는 애가 왔길래, 스미마생, 아는 일본어 다 썼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냥 막 도망쳤어요. 일본인처럼. 일본 사람이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그냥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재패니즈, 차이니즈 안 그러잖아요. 그쵸? 선택지가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땅에 와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또야마라고 물으면,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는 불쾌감이 생길 거라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보죠. 만약에 네팔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는 길을 묻거나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니네 나라에서 좋겠다라고 호의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생각하거나 혹은 생각이 있는 네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산은 에베레스트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초모락마가 원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네팔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초모락마가 니네 나라에 있어도 니네는 참 좋겠다라고 덕담을 나눈다면 아마도 네팔 사람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보다는 훨씬 호의를 가질 거예요. 마치 이또야마라고 묻지 않고 백두산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를 갖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가정적이지만 이제 산 이름만 그러면 저렇게 이름이 좀 엉터리로 붙은 거냐? 산 이름 말고 나라 이름도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지리학적 정보에 해당되는 지명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단순히 우리가 산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산의 이름을 붙인 사람의 시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하면 영국인의 시선으로 그 산을 바라봐서 에베레스트인 거잖아요. 그걸 조금 일반화하면 19세기 세계를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좌지우지했던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서양인들이 저 이름을 붙일 때에는 원래 산에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 시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게 세계적으로 통용됐다라는 건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현실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산 이름을 서양식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잠깐 정리하고 가면 지명은 단순히 지리적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립적으로 보이는 지명에도 그 지명 안에는 시각이 있고 그것을 그 산이면 산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과 조금 더 깊게 나가면 그들의 세계에 대한 생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명칭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놓여 있는 한국은 우리가 흔히 극동이라고 그래요. 극동. 극동이라고 하는 건 동쪽의 끝이라는 거거든요. Far Eastern인데, Far Eastern. 우리가 동쪽의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둥근 지구 안에 원래의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는 익숙하겠어요. 우리는 극동, 중동, 근동이라는 말도 써요. Near East, 그 다음에 Middle East. 이란, 이라크가 중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동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동쪽 아니에요. 그 서쪽으로 쭉 가야 돼요. 서쪽으로 우리가 중동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근동이다, 중동이다, 극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는 기점을 따져가면 이것도 19세기에 영국으로 가게 돼요. 영국 애들 입장에서 보니까 터키 정도 되면 가까운 근동이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중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국, 일본까지 쭉 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아주 끝에 가야 되니까 극동인 셈이잖아요. 이게 지명 중에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여기 뭐 만 몇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놀랍게도 필리핀을 처음으로 식민지로 만들었던 스페인 국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예, 필리페라고 하는 스페인 국왕의 이름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갔어요. 이를테면 일본의 왕이 있잖아요. 일본 일왕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보면 무슨 뭐 예전에는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가 연호라고 하는 걸 쓸 때 일본 왕이 제위하는 기간에 따라서 연호를 다르게 쓴다고요. 뭐 메이지면 메이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만약에 그러면 일본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도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를테면 메이지 이름을 따서 뭐 메이지 재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스페인 애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나라에 에콰도르라고 하는데 나라 한 복판에 적도가 지나가요. 적도가. 네, 그래서 적도라고 하는 말 붙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옛날에 소련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그냥 38선 자대고 쫙 일직선으로 가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과 북한을 나눠 놓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도 지나가니까 에콰도르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라 이름. 산 이름 그렇고 나라 이름 그렇고 이것도 그 에콰도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의 거주민이나 필리핀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의 거주민에게 묻거나 의사를 타진한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은 거예요. 누가? 스페인 애들이. 더 일반화하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이, 즉 강대국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나라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마치 포르쉐와 페라리 보고 길비키라고 뒤에서 하이빈 키고 경적 울렸던 피칸토를 놓고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저 한국의 작은 차가 고속도로에 포르쉐와 페르쉐를 보고 길비키라고 아우토반을 평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제 여전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문제의식이 없거나 특별하게 주의해서 보지 않았는데, 즉 촘촘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잘 작동하는 기존의 생각에 맞추어서 사물을 보기가 쉬워요. 마치 전조등 켜고 경적이 울리면 길비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생각인데 우리 머릿속에 당연한 생각처럼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저 에베레스트나 혹은 필리핀이나 에콰도르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벌써 작년인가요? 브라질에서 작년에 월드컵 했었잖아요. 월드컵.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의 방송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가서 이야기한 사람 중에 그 브라질을 놓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 혹은 라틴 사람 특유의 율동, 유연함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것도 조금만 따져보면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지명인데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지명이 아니고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적 한 특성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에요. 저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래 라틴과 관련이 있느냐? 라틴과 관련 없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조금 옛날 옛날 영화밖에 모르는데 옛날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아주 남성적인 배우가 검투사 영화인데요.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러셀 크로우가 영화 안에서 보면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 라틴이라고 하는 저 말은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라틴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라틴. 그래서 라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라틴어라는 말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저 라틴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탈리아의 로마 제국 시기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팽창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스페인 일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르세유, 리옹 일부 이렇게 할 때 그 로마가 흡수했던 지역의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 일부를 합쳐서 다 라틴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을. 그래서
스페인 애들이 16세기에 남아메리카에 정복에 나아가서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도 자신은 라틴이라고 부른 거예요. 라틴족. 자신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남아메리카를 놓고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족이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의 아메리카 혹은 스페인 사람들의 아메리카라는 뜻이에요. 저 말을 붙이자면, 풀어서 가자면. 근데 16세기 그러니까 1621년, 1628년 요즈음 되면 이제 스페인 애들이 거기에 있는 잉카 문명,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이런 거 이제 다 모두 멸망시키고 스페인 애들이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츠베르탕 토도로프라고 하는 문학이론가이자 불가리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이 미국 정복, 아메리칸 컨퀘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에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한 이후 100년 동안의 인구 변동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스페인이 점령해 오기 전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위 원주민, 원토착민들이 약 1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스페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숫자가 100만 명 정도로 줄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년 사이에 근 1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1년에 15,000명씩 죽어야 돼요. 그 기간이.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편하게 라틴 리듬이 어떻고 그 율동이 어떻고 유연함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에 악의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저 말을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 여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아메리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죽어갔던 1500만 명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 감기 어려운 일이에요. 죽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식민지 시절에 일본 애들이 여기는 조선이란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고 일본 자기네가 내지고 여기는 그냥 반도야. 이렇게 부른 거와 마찬가지로 요보라고 부르고 낮춰 부르고 센징이라고 낮춰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산 이름 예를 들었었고 나라 이름 예를 들었었고 대륙 이름 예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때는 자연스럽고 그냥 늘상 사용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이 지명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들의 시선,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깔려있는 셈이죠. 이제 마무리해서 첫 시간을 이름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이런 자연적인 지형 지물에 대해서만 이름 붙이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이런 잘못된 이름을 붙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의 일본과 한국의 관계예요. 일본 애들은 1905년에 조선의 군사적 주권과 외교적 주권을 빼앗아 가는 조약을 일본 애들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붙였어요. 을사보호조약. 이건 마치요. 내가 노예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으면서 내가 너 주인으로서 밥 굶지 않고 배골지 않게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너와 나 사이에 노예 계약을 쓰는데 노예 계약이라고 안 그러고 임신 보호 계약이라고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현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은 결국 일본 애들이 일본의 입장에서 그것도 아주 부당하게 붙인 이름이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때 늑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라는 뜻인데요.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거죠. 뭐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한일 합방이라는 이 이름으로 일본 애들 부르고요. 조금 여담으로 흐르지만 살길로 빠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완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완용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1926년에 죽어요. 3.1운동 일어났을 때도 이완용은 뭐라고 하냐면 대세가 지금 데모하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자중자애하고 기회를 노려야 되고 뭐 일본 말 열심히 들으라고 뭐 우리가 그 몇 년에 한국 사회 잘 나온 거죠. 가만히 있어라요. 가만히 있어라. 이완용이 주장하는 게. 근데 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그런 매국노가 그야말로 1926년에 죽었는데 그 죽음은 끝나는가? 역사 속에서 악인은 물리적, 자연적 수명을 다 하면 그 인간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악인들은 지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남긴 과오가 그들이 살아생전에 정책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어서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대손손 옥죄해요. 한일 합방에 도장을 찍었던 그 대신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도 1945년까지 조선 민중들은 일본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한다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과 일종의 협정 같은 걸 맺어요. 그게 뭐냐면 1965년 현재의 시점에서 독도에 어떠한 시설물도 새로 설치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시절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독도의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 독도 우리 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면 되지. 그게 뭐 일본 허락을 받아요. 우리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1965년에 국교 정상화에 주역으로 주도했던 사람 중에 JP는 아직 살아있군요. 죽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밀리 있지만 대부분 사회 정치적인 파워는 상실했는데 1965년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결정에 따른 나쁜 영향은 제도로 지금 말한 것처럼 국가 간의 협정으로 혹은 나라의 정책으로 살아남아서 아직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까딱하면 이게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심해지면 이제 암 걸리게 돼요, 이게. 자, 돌아와서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첫 시간에 이름과 관련되어서. 이 일본 애들이 이런 자신들 멋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이나 그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름 붙이기, 만약에 세계 대회가 있다면 일본이 1등이에요. 1등.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애들은 서양 애들은 기껏해야 자연 지물에 이를테면 산이나 대륙이나 뭐 강이나 나라 이름 정도의 지들 마음대로 편의적인 이름을 붙여놨는데 일본 애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네, 사람 이름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와리바시였어요. 와리바시. 그 와리바시란 나무젓가락의 일본 말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피쩍 말라서도 이거 30년 동안 이거 체중 관리 안 하고 굉장히 애쓴 거예요. 제가 이거. 이 마음의 지조는 못 지켜서 내가 체중의 지조는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이 56kg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별명이 그렇게 싫었어요. 와리바시라는 별명이.
근데 보세요.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을 놓고 이를테면 한국 사람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뭐 뜻은 여러 선생님 다 아시니까 한국인들이 일본과 동조, 동본, 동조, 동근 뿌리가 같고 조상이 같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왕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려면 이민족의 왕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원래 너희들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한 뿌리였기 때문에 이 일왕이 지금 너희의 왕이라고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 보고 너를 노예로 삼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노예의 정당한 도리인데 네가 그 도리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의 이름을 너에게 하사하노라예요. 이름 안 붙이면 반항하는 걸로 보고 너 처단하겠다고. 동주란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주도 일본에 유학 가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잖아요.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또 자발적으로 해요. 다카키 마사오 이런 거 막 자기가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컨대 일본 애들이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뭐 제가 어렸을 때 와리바시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으로 하면 자 1894년에 처음으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할 때 그 사건을 처음 기록한 조선 왕조의 입장은 동학난이에요. 난. 난이라고 하는 건 반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이냐? 왕의 시선이에요. 지배자의 시선이에요. 강자의 시선이에요.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왕에 대한 반역이고 지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저항이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동학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게 동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농민전쟁, 농민혁명 혹은 1894년 혁명 뭐 이렇게 봉기니 혁명이니 전쟁이니 하는 식으로 이 운동을 일으킨 주체들의 힘을 강조하는 쪽으로 다시 말하면 그 동학이라고 하는 농민이라고 하는 세력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위로부터의 시선이 아니라 아래 동학을 일으킨 사람들 농민들의 시선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는 시각으로 시각을 바꾸면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난이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이나 동학혁명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자체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동학농민봉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 시각, 인식이라고 하는 걸 바꾸어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 근 10년 내에 청문회 할 때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장관들이 중학생이 아는 답변을 못해요. 5.16이 구테타냐 혁명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다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 공부가 짧아서 제가 답변을 못한다든지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중학생도 다 아는데. 5.16을 구테타로 바라보느냐 혹은 혁명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이고 역사를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서 첫 시간을 정리하고 잠시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선생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강은 이런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명, 인명 혹은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은 사실은 원래부터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건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강자, 조금 더 세게 나가면 지배자, 조금 더 나아가면 강대국이나
패권 세력들의 시선으로 그 지명, 임명 혹은 사건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초모락마라고 부르고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라고 불러주고 다카키 마사오가 아니라 박정희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구테타를 구테타라 하고 혁명을 혁명이라고 이름을 옳게 불러주는 그 일이 사실은 연도 외우거나 태종태세 읊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기본이 되는 역사의식,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바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름이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걸 정리하는 다시 이음절의 단어로 마무리하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이름에 대한 첫 번째 할 수 있는 답변은 역사란 발을 정자, 이름 영자를 써서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자님이 제자가 물었을 때 정치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치란 정명이다. 바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폭군에게는 폭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군주에게는 그 사람이 현명한 군주라는 이름으로 대한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처럼 바른 이름을 붙여주는 게 역사에서는 여태까지의 인류 역사의 전체의 과정은 결국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름, 즉 강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그 생각을 원래 그 역사의 주인공 혹은 원래 그 삶의 주인공인 한 주체적 개인의 관점에서 맞는 이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잘못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바른 이름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조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의미와 기억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